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논란이 되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는 자신의 법적 지식을 활용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며 학폭 가해자인 아들의 처벌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 변호사의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한 반면 피해자들은 대학에 진학조차 못하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라는 비판과 학폭 대책이 돈과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여론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피해자의 일생을 뒤흔드는 학교폭력이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동안의 대책이 가진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전교조 대구지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사실 자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벌어진 이 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 드러난 것 같아요. 드라마죠. 이렇게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이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를 괴롭혀서 그것에 대한 복수극이 진행되는 걸 뭐 주로 하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마침 딱 겹쳐서 이게 현실에서 재현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께서는 이 사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활동을 계속 해 오신 분들이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강 변호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워낙 요즘 평소에 자극적인 학교 폭력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장기간의 언어 폭력 사건이다 보니 이게 그 폭력 사건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자극력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네. 상대적으로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이 피해 학생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제도 안에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피해자는 인생이 거의 망가져서 대학 진학도 제대로 못하는 장기간 그런 상황에 빠진 반면에 가해자는 계속 징계가 미뤄지고 학교도 문제없이 다니고 또 서울대학교도 진학하고 이런 상황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이 학교 폭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도들이 효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거의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학부모의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네. 여기에 대한 무력감 이런 것들이 분노 반응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그 본인 일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이 감정이란 게 우리 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열패감이죠. 이게 뭔가 도대체 결국 힘 있는 놈들한테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계기로 또 하게 됐다는 건데요. 우리 김동영 지부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사로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게 지금 이 사안이 가해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어떤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느냐 이런 이제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이 부모와 학교 즉 기성 세대가 그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찌 보면 이제 부모의 권력, 지위 이런 걸로 좀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사안을 이제 소비하는 우리 사회의 행태가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드라마 유행과 좀 맞물려서 이제 자극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언론에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걸 읽은 이제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게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방향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 폭력과 같은 이 사회 문제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아주 심각한 긴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회적인 어떤 사건처럼 흥미로운 사건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그럼 요즘 학교 폭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다들 듣고 계시지만 이게 어느 정도고 어떤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그 교육부에서 이제 매년 이제 그 학교 그 교육청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이제 벌이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게 2020년 이제 상반기에 조사한 이제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입니다. 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피해 응답률이 1.7%. 그러니까 뭐 100명 정도로 치면 3명 정도.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적다고 보이는데 이게 사실 이게 실태 조사가 학교 현장을 사실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 통계청 자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뭐 이제 30%가 이제 넘게 나타나는 경우도 네. 사실 있거든요. 급별로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가 사실은 좀 지금 다른 이제 중고등학교보다는 좀 이제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폭력 유행으로 보면은 그 언어 폭력, 그다음에 이제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순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제 폭력의 유행, 학교 폭력의 유행은 또 이제 코로나19 유행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유행이 굉장히 이제 높았던 시기에는 이제 뭐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그다음 학교 밖 폭력도 이제 늘게 되고요. 유행이 조금 잦아들면서 또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실제 이제 신체적 폭력이나 이제 언어 폭력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최근의 추세는 사실 코로나 환경하고는 떼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강 변호사님은 이 학교 폭력 관련해서 위원회도 하시고 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학교 폭력 특징, 최근에 접하신 내용들 중에 요즘은 좀 바뀌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지 않나? 네. 이제 말씀 좀 주신다면요.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뭐 이런 사건들을 다룰 때 전통적인 관념에서 학교 폭력이라 그러면요. 제가 2004년 고등학교 졸업인데 그 무렵 정서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대 초반 정서는 학교 폭력은 불량 학생이 저지르는 거다. 네. 예, 공부를 뭐 성실히 하지 않거나 뭐 애들한테 돈을 뺏거나 뭐 학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그야말로 공부를 내놓은 학생들이 뭐 저지르는 뭐 그런 것처럼 관념을 많이 가졌고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굉장히 성실하고 말 잘 듣는 학생이다 이런 관념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게 완전 무너지고 있는 거죠. 당장 이 전순신 변호사님 사건도 서울대학교 지나갈 정도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네. 가해자가.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 뭐 성실하다 이것 갖고 상관없이 전 영역으로 이제 좀 넓게 퍼지는 영향이고 네. 신체적인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들은 사실 많이 드물어졌죠. 네. 많이 드문 반면에 사이버 폭력, 그러니까 뭐 SNS 공간에서 이 어떤 학생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인격적으로 명예적으로 완전히 거의 살인 행위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신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쪽으로 진화를 하면서 과거의 양상과는 확실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단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학교 폭력이 이 변형되고 진화하는 특징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언어 폭력이라든지 뭐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이게 실제 물리적인 어떤 폭력보다 더 뭐 많아진다든지. 그렇죠. 이제 학교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전과는 좀 많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 폭력이나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 안에서도 이제 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언어 폭력, 그다음에 뭐 따돌림, 그다음에 뭐 개인 정보 유출, 그리고 또 그 카톡 감옥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퇴장을 해도 강제로 계속 이렇게 초대를 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불러놓고 또 거기서 이제 따돌림을 하고 이제 네. 그런 이제 양상이 굉장히 좀 지금 현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막 따라가지고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통계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그 초등학교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학교 건수로는, 폭력의 네. 건수가 좀 많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이제 면밀한 분석은 아직 이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게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네. 높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외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반응도가 좀 많이 이제 낮기는 한데요. 네. 이게 그 뭐 정서적으로 뭐 사춘기를 지나면서 조금 안정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시라고 하는 것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학생부에 이제 기록되는 거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제 학교 폭력이 좀 묻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입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지쳐 있어요. 네. 이제 처져 있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교 폭력이 조금 이제
역설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네. 보입니다. 네. 건수 자체가 초등학교 건수가 많은 거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건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애들은 그냥 조금 당하면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죠? 예, 아무래도 교육을 이렇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이제 하다 보면 아이들 이제 거기에 민감도가 대한 민감도가 좀 좋아져서. 높아지는 네네. 거죠. 예. 자, 이런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도 보면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 치료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걸 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는 그냥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당장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 실제 상담 케이스를 보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 측 뭐 손해배상 청구나 학폭위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학생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거든요. 네. 만나면 하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면 학폭을 당한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인기가 없어서, 내가 뭐 운동을 잘하지 못해서, 내가 잘생기지 못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인기 뭐 하여튼 웃기지 못해서 다양한 이유로 소위 요즘 아이들이 쓰는 인싸라 그러잖아요. 네. 그 어떤 집단 아래에서 내가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맞는 거다. 혹은 뭐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참 못났다. 자책을 하는 거죠. 자존감이 하락을 하면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자살하겠다라는 충동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나는 아무리 나를 개선하고 싶어도 희망이 안 보인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답이 없다. 이런 절망 속에서 이제 뭐 자살 충동도 느끼는 그런 사례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도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이 네. 이제 과거처럼 뭐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하고 아이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학폭위의 문을 두드리고 학교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게 전향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문제를 그냥 원만하게 진행할 것인가 이쪽으로 경도되는 경향이 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으시고 또 아이들이 부모 원망을 많이 해요. 네.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런 못된 일을 당하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참 속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애들이 뭐 나 뛰어내리겠다 이런 사진을 막 부모님께 보내기도 하고. 네. 정말 무너지는 거죠 부모님들 마음이. 자,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경향도 있지만 다른 또 양상으로 발전한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극단적인 폭력성을 또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근데 그 대상한테는 차마 이제 두려움이 아직 내재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후배라든지 만만한 대상에게 뭐 어린 여성에게 분풀이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왜곡되는 경우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 분풀이의 대상이 부모로 향할 때도 있겠죠. 네. 선생님 보시기에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뭐 가해자 피해자가 선생님은 둘 다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입장에 계실 것 같은데 예. 이 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이게 뭐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하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언론에 소개가 되는 것들은 사실 좀 심한 경우가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근데 다른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사례는 아닌데 몇 년 전 같이 근무했던 이제 동료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교사로 이제 살면서 어쨌든 이렇게 뭐 삶이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중학교 때 이제 왜 예전에 왜 뭐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뭐 네네. 맞고 이런 경우들이 학교에서 종종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근데 심각하게 막 이렇게 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가끔씩 생각이 난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 동창 모임에는 별로 안 가고 싶다라고 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약간은 이제 사소한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는 이게 그때 사과를 받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접한 이제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통합학급이라고 해서 네.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하고 이제 비자인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교실에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아무래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남들과는 좀 달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과 이제 또래들과 관계를 맺기가 좀 이제 어렵고 이제 비장애 학생들은 이제 또 약간 좀 외면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참다 이 학생이 이제 집단 따돌림으로 이제 학교 폭력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그 이제 학폭위원회를 거치면서 이제 교내봉사 같은 이제 처분을 이제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
이제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네. 수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장애 이해 교육이나 이제 통합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이 이제 학폭으로 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관계가 오히려 단절되어 버리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에서 그 학생들이 어떤 그 이제 특수 교육 대상자 학생의 어떤 폭력성이 좀 더 막 더 나타나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애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학교 폭력이 왜 위험하고 학교 폭력이 평생을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나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나 심성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통해서 교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너 이렇게 하면 대학 갈 때 지장이 있다라는 네. 일종의 협박을 통해서 주저앉히게 되면 없어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음성적으로 더 할 텐데요. 예. 그것 때문일까요? 학교 폭력이 왜 안 없어질까요? 예전에 2011년 대구 중학생 사건, 자살 사건 아시죠? 네. 변호사님. 이 이후에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한번 강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폭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제재가 약하다, 뭐 학생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 처벌이 약하다, 뭐 벌이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요. 결국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바로잡고 하는 모든 역할이 일차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있는 건데 교권이 추락하고 붕괴하는 것과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별개로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반포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뭐 민사고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네. 뭐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했는데 국민들께서 이제 바라보시면서 약간 화가 났던 지점들은 너무 무기력하다 선생님들이.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반포고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폭으로 지금 현재 관리받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모릅니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보호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특별히 그 학폭으로 문제되는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도 따로 그렇게 관리하면 주홍 글씨 낙인을 찍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리고 뭐 정보를 왜 공개를 안 하느냐 공개를 했다가 오히려 뭐 책임이 생길 수도 있다. 뭔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무기력해 보이지만 이게 깊게 좀 보면은 현실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어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했을 때 그러면 박수를 쳐주는 분위기냐 그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일으킨다 또 가해자 쪽 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아직 학폭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벌써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이런 류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제도는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마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적용됐을 때 실효성이 있게 가는 그 모습들은 사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 당국이나 국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나의 이제 학생이란 말입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피해자 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가해자도 역시 선도해야 되는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크실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서 보시는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예. 뭐 저희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뭐 강력한 처벌만 사실 무작정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해 학생도 저희가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이제 제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요 2011년 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날 무렵 또 교육부에서 또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전교조에서 그 무렵 한 1,000여 명 정도 교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 내용이 있어요. 네. 예, 거기에 보면은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폭력이 이제 심화되는 이제 원인으로 제시한 것이 경쟁적인 교육 정책, 그다음에 약자에게 폭력적인 사회 환경, 네. 그리고 이제 획일적인 학교 문화, 그리고 이제 이 과밀학급이나 이제 과도한 행정 업무 때문에 학생의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교육 환경,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제 사회적 요인에 네.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10년이 지났죠. 예, 근데 그때 교사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사실 지금도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청이 내놓은 것이 그때 이제 학생부에 기록해라, 네. 뭐 캠페인을 해라,
그리고 뭐 학교 폭력 멈춰라니 뭐 대회도 열고 이런 식으로 좀 전시 행정적인 예, 그런 이제 또 대증적인 대증 치료적 네. 이런 이제 대책만을 이제 내놓은 게 다거든요. 이제 개별 사례만 주목해서 이렇게 대책을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곳을 이제 구멍 난 곳을 막으면 이제 다른 곳이 또 구멍이 뚫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하나의 뭐 어떤 징후가 학교라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렇죠.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앓고 있는 병인데 뭐 감기 걸리면 여러 가지 열나고 기침하듯이 학교 현장에서는 기침하는 거고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건데 그 말씀을 들으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이 학폭 대책의 내용들은 학교에서 아무리 마련해도 소용이 없다.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대책이 안 된다는 말씀 좀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실태조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변화를 이렇게 보면 추이를 보면 이제 뭐 양상이나 급별의 변화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응답률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아요. 네. 예, 실제로 이게 뭐 줄어든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나름 만든다고 대책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살펴보게 되면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일단 신고하기 전에는 학교 폭력으로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성적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고요. 피해자가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뭐 이제 학교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알리거나 교장 선생님한테 알리되면은 학교 내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네. 조사를 하는데 학폭이 이제 교육지원청의 학폭 위로 넘어가는 사건들은 뭐 예를 들면은 가령 아이가 좀 심하게 다쳐서 상해를 일으켰다거나 그 피해자 부모나 피해 학생이 원할 때 그럴 때 학폭 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고 학교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네. 있어요. 근데 요 지점에서 오해가 참 많은 것이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아까 이제 감기로 비유를 한다면은 기침을 하고 있는데 기침을 참아라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문제가 드러나기보다는 서로 혹시 오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때렸다기보다는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모호한 사안에서는 특히 서로 좀 만나서 오해를 풀고 이제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제 이렇게 웬만하면 원만하게 가는 것이 이제 베스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학교 환경상. 이제 근데 그 단계에서 피해자가 학폭위로 이제 가겠다. 이건 이렇게 마무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뭐 겁을 먹거나 위축되거나 그러기보다는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 이걸 학폭위로 또 넘어가게 만드느냐? 범죄로 이렇게 크게 만든 일을 뭐 범죄 취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학폭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하루에 만나서 어떤 날짜를 기일을 잡아가지고 변호사를 대동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반 증거들을 살펴보고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 안 된다를 먼저 판단하고 된다면은 이제 처분을 쭉 뭐 1호 처분, 2호 처분, 3호 처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 절차를 징계를 네.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학생들의 배후의 권력 관계에 의해서 무마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데 정식 처리를 안 해주고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장 차원에서 무마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자살까지 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충실히 이행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비단 보신주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근데 21년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 얘기 하지 말고 일단 피해자가 호소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른 결론이 나기 전까지 빨리 분리시켜라. 네. 이게 가장 그 피해자한테는 우선적인 얘기니까요.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들이 이번에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일단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분리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제 즉시 분리를 하게 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효용성의 문제를 보면 대체로 이제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이제 경우가 같은 반의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반의 학생들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가해자로 지목되는 학생을 뭐 상담실이나 뭐 도서실이나 근데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의위에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가해 학생으로 이렇게 낙인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일종의 무죄 예, 추정 그렇기 원칙. 때문에 이 학생의 그 수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뭐 보장을 해줘야 네.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반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태껏
진행되어 왔던 이제 교육 그 활동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제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네. 거죠.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그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뭐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반을 잠깐 뭐 옮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난리가 납니다. 네. 왜 저 아이 말만 믿고 네, 우리 아이를 저쪽 이렇게 얘기만 하느냐. 듣고 그렇게 하느냐. 학교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시고 뭐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디에 민원을 넣어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등 뭐 이렇게 하시면 학교 입장에서는 양쪽 말을 밸런스 있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뭐 조치. 그리고 분리제도라는 것도 뭐 3일 정도 많이 해봐야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절차는 3일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반이 달라지더라도 아니 급식 먹다가 만나는 거고 매점에서 만나는 거고 복도에서 만나는 거고 계속 만나거든요. 학교길에 교문에서 만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피해 학생이 먼저 학교를 떠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3일 동안 격리를 할까요? 분리되어 있다가 예, 예. 다시 돌아오면 그 노려보는 강도가 엄청 강해질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전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화해할 뻔하다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군요. 그렇죠. 이게 왜 문제를 크게 만드느냐 이런 원망을 오히려 거꾸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네. 이게 참 접근하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피해자의 부모가 됐을 때와 가해자의 부모가 됐을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이 사건들을 접할 때는 아주 악질적인 사건을 접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가해자의 심경에 일반적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냥 사소한 일에 당면에서 본인이 가해자의 부모가 되면 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보통 학폭이라고 하면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요. 네. 학폭 가해자,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절차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방 효과. 일단 학폭위에서 내리는 징계 종류가 9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일단 1호가 서면 사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호가 서면 사과, 2호가 접촉 보복 행위 금지, 3호가 학교 봉사, 4호가 사회 봉사, 5호가 심리 치료, 6호가 출석 정지, 7호가 학급 교체, 8호가 강제 전학, 9호가 퇴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폭위가 이제 판단할 때 뭐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요. 점수를 측정을 해서 몇 점 이상이면은 뭐 몇 호 처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징계가 사실은 선례 구속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딱 특정을 해가지고 이 사안이 심각하니까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징계를 세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대부분 이때까지 누적되어 있던 데이터를 참고해서 이 정도면은 강제 전학을 뭐 할 수 있다 없다. 네. 그 아닌 말로 요새 보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애랑 어떻게 같이 학교를 다니게 하느냐 강제 전학 처분을 해달라고 청원을 하면은 이런 말씀 참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학폭위 위원들 중에 일부 분들이 강제 전학 나오려면은 거의 뭐 애를 집단 인치를 해가지고 중상을 입힐 정도는 돼야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게 선례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처분이 선례 구속이 되다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타당성보다 도식적으로 이제 그냥 나가다 보면은 징계들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1호 서면 사과가 가장 가벼운 처분인데 처음 학폭 행위를 한 사람들은 거의 서면 사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도 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이 서면 사과에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없어요, 법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서면 사과냐.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서면 사과는 이제 종이에 쓰는 거니까요. 이름 쓰고 미안해 세 글자 쓰고 그냥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서면 사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이 세밀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 이게 징계라는 것이 유명무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학폭위에서 이렇게 징계를 결정할 때도 이런 상황이니까 학폭위가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 유명무실하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것보다 이제 뭐 조금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 징계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하지 않는 네.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던 그 처분 중에서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무거운 처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처분들이 오히려 증가를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얘기가 이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가해 학생이 반성을 하고 그래서 그 반성을 통해서 피해 학생에게 이제 사과하는 과정이 사실 필요한데 네.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대체로 이제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가해 학생은 반성을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자신의 어떤 처분을 네. 낮추는 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왜 일종의 이제 확증 편향이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 나는 억울하다. 뭐 재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 자체가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예,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 이제 이것을 끝으로 한번 짚어보고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들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화가 나고 분하신 이유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학폭이라는 아주 중대한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8호입니다. 8호. 8호 다음은 9호밖에 없는데요. 9호가 퇴학이고요. 네네. 그거 바로 앞이 강제전학인데 강제전학 당할 정도면 아까 말씀 주신 학폭위원회의 작동 방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한 처분이죠. 어마어마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된 거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학폭도 역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어떤 작동 방식이 그대로 통용된 거 아니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버지가 힘세면 자식이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권력 있는 폭력을 가한 자식과 권력으로 비유한 부모가 합작해서 만든 작품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실제로 마닥폭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변호사님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같이 이렇게 마닥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벗어나는 경우 많이 보시죠? 뭐 저희 변호사 업계에 실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걸 방송을 보시는 일부 변호사님들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내 밥그릇을 왜 건드리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학폭 전문 변호사들도 광고를 많이 합니다. 네. 입시의 불이익을 막는 것에 이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온 정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입시 때까지만 어떻게든 이 처분을 미루게 되면 입시 불이익만 없으면 네. 뭐 심각한 문제는 없으니까 최대한 처분을 좀 미뤄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뭐 징계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들의 목적은 진짜 승소해서 징계를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안 되는 걸 알아요. 끝에는 소송을 해도 네. 패소할 걸 알면서도 최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해서 미루어서 입시 때까지만 좀 처분이 안 나오도록 해달라. 네. 확정이 안 되도록 해달라. 근데 이러면 변호사들이 뭐 많게는 지연에 성공하면 수천만 원의 성공 보수를 받고 네. 그런 약정들을 합니다. 이게 승소의 성공 보수를 원래 붙여야 되는데 네. 지연의 성공 보수를 붙이는 그런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작동한다는 거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네, 그럴 수밖에 왜 그러냐면은 그 변호사가 하는 하나하나 절차마다 뭐 예를 들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뭐 집행정지 신청, 또 항고심 이렇게 다양한 절차를 거칠 때마다 비용이 소모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들이 다액의 비용인데 그런 변호사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력이 넉넉한 사람 혹은 뭐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좀 좋은 사람들 그런 부모를 둔 자식들은 이렇게 지연을 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런 게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맞습니다. 이게. 오늘 강 변호사님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 변호사께서 학폭에 준하는 딸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저도 가끔 이런 의뢰를 받긴 받거든요. 네, 근데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뭐 어떻게 보면 뭐 알고 있어서 그런가요? 이 뭐 사과나 승소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애가 대학 가는데 문제만 없게 해달라가 목적이라면 네.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뭐 그다음에 또 많은 국민들이 그걸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지 교육부가 선생님 3월 말까지 학폭 대책 특히나 입시와 관련해서 예. 학폭한 전력이 있는 학생들은 아주 구조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입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것만큼 뭐 현실적으로 이 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부가. 입시제도 개편이 학폭 근절 대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제가 10년 전에 했던 분노를 다시 또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껏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은 학교 폭력 대책을 3월 말까지 이렇게 내겠다 기한을 정해놓고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제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이 학교 폭력 문제에 사실은 어느 정도 얼마나 무지한지를 사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정시에도 이제 학폭 이력을 반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사법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서 내놓을 대책으로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제가 이제 학폭이라는 원인 중에 그 이제 입시 경쟁 교육이 좀 이제 교사들이 많이 이제 답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입시제도 개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입시제도제는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이제 뭐 정시에 뭐 반영을 한다 이런 이제 아주 단발성 대책 가지고는 예, 저는 결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토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뭐 구조적으로 일단 법원이나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나만 지적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소송 지연이 2차 가해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소송 지연이 가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뭐 강제전학 처분에 이런 것들의 집행을 일시 정지를 해달라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게 그대로 소송이 진행돼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징계가 그대로 쭉 가버리면 나는 입시에서 불이익을 입으니까 잠깐 정지해달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긴급하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될 절차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최대한 법원이 보수적으로 받아줘야 하고요. 빠르게 판단하면서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난점이 있어요. 그리고 소송 하나하나 1심, 2심, 3심이 미뤄지는 게 변호사가 뭐 대단한 기술을 부렸다기보다는 항소심이나 이런 재판 절차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송이 시작되는 날짜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건 법원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전담 재판부가 열리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가 분담이 돼야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고민, 국회의 고민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예, 제가 오늘 거기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했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게 저는 진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이제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이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은 결국 이제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그다음에 교육 정책이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사회적 불평등에 가장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동조합을 대통령이 탄압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불평등을 조장하는 특권 교육을 옹호하는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걸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강수영 변호사, 김도영 정교조 대구 지부장 두 분 모시고 학교 폭력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많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해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의 한 방법으로 지평융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존재하는 이해 내용을 말하는 현재 지평과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이해의 산물로부터 형성된 역사적 지평, 이 서로 다른 두 지평이 만나 새로운 지평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지평은 역사적 지평과의 융합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따라서 두 지평이 융합된 결과 형성된 지평은 기존에 가졌던 현재 지평과 다른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한일 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 동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계의 정립은 새로운 방향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껏 진행되어 온 이해의 긍정적 성과마저 훼손하고 지평의 붕괴를 시도하는 상대와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